85쪽 하고 있었죠. 그쵸? 예, 지난 시간에 균질권과 비균질권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균질권은 뭐예요? 구성 성분이 같은 거예요. 그쵸?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대략 1%. 이게 통용되는 고기를 균질권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어디까지예요? 80kg까지. 그쵸? 그 이상으로 가면은 동일하지 않은 권역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쵸? 처음에는 산소, 그 다음에는 헬륨, 그 다음에는 수소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100%에 가깝게. 그리고 이제 균질권을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 가장 아래가 뭐예요? 대륙권. 그 위가 뭐예요? 성층권. 그 위가 중간권이 되는 것이고 그 각 권의 경계를 이루는 면을 권계면이라고 하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붙으면은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의 권계면을 경계면, 그쵸? 얘기하는 것을 권계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간권과 성층권 사이의 그 경계면은 성층권계면, 중간권과 그 위에 이제 열권이라고 불러요. 열권 사이의 그 권계면은 중간 권계면이라고 한다라는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층들 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자, 이 층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로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이제부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다. 우선 이 층들 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차이점을 한 가지 설명하겠다. 이 영역에 존재하는 공기의 양은 고도가 올라가면서 현저하게 감소해요. 그쵸? 얘기했었죠. 다시 말해서 성층권의 공기는 대륙권의 공기보다 훨씬 더 희박하며 중간권의 공기는 그보다 더욱 희박하다는 말이다. 균질권 내에 있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고도가 올라가면 공기는 현저하게 희박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데 에베레스트 산에 가면은 공기의 양이 4분의 1로 준답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가면은 네, 숨쉬기도 그렇죠. 숨쉬기도 힘들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25%밖에 안 남는 거니까. 네, 그런데 여기도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대륙권. 그쵸? 네, 저기 뭐냐, 어, 11km까지 대륙권이잖아요. 그쵸? 11km까지. 그쵸? 근데 한 그럼 8km, 8kg 8km 정도 올라온 거니까 앞으로 위로도 3km 정도는 더 뭐예요? 대류 가야지. 현상이 일어나는 대륙권이란 얘기죠. 그쵸? 네. 하여간 그렇지만 뭐예요? 공기의 양은 4분의 1로 4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공기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현저하게 감소해요. 다시 요거 했었죠. 자, 여기서 대기는 공기의 양이 어떤 물체를 무게로 누르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자. 고도가 높아지면 대기에 존재하는 공기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공기가 가하는 압력도 작아지게 된다. 즉 고도가 올라가면 공기압도 그쵸? 그에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는 없게 되겠죠. 대륙권은 지구의 기상층이라고 하며 이 영역은 구름, 비, 눈, 폭풍, 번개, 우박 등과 같은 거의 대부분의 기상현상,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대륙권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층권에서는 안 일어나요. 고도가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사실 때문에 지구의 공기 공급의 대부분도 이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사실 지구의 공기 공급 중 약 4분의 3은 대륙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전체 공기의 양의 4분의 3이 그쵸?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대륙권 내에서도 공기의 양은 고도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 높이는 해발 8.9km이다.
이 고도에서는 여전히 대륙권에 속하지만 공기의 양이 해수면에 존재하는 공기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쵸? 대륙권이 전체 차지하는 공기의 양의 한 4분의 3 정도, 약 4분의 3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미 에베레스트산 꼭대기 정도 가면은 어때요? 숨도 돌고 있어.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이미 뭐요? 전체 그 공기의 네, 대다수가 속해 있는 그 범위를 벌써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나머지 공기에 해당하는 그 정도 그 지점에, 그쵸? 그런 건 아니겠네요. 그쵸? 4분의 3의 4분의 3이 요 높이에 존재하는 것이고, 나머지 4분의 1까지 포함하면은 전체 공기의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쵸? 네. 어쨌건, 그렇지만 굉장히 숨쉬기 어려운 그런 공기의 양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등산가들은 반드시 그들만의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등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그쵸?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은 이제 산소 부족으로 그쵸?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겁지만 그쵸? 안 그래도 힘들지만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등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보다 좀 더 일반적인 높이에도 고도에 따라 공기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낮은 고도에서 스포츠를 하는 운동선수들은 덴버, 콜로라도 등 높이가 약 1마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도가 어떻게 되냐면 1600m에 달해요. 와, 예. 좀, 그러니까 고지에 있는 그런 산 중턱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덴버, 콜로라도 이런 데가 고지대로 이제 유명한 건데 그런데 도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 메이저리그 팀 중에 콜로라도 로키스라고 하는 이제 그 팀이 있는데 여기는 네. 해발 1600m 그 고지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변화구가 구사되는 게 뭐예요?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실밥하고 그 공기와 마찰에 의해서 공이 꺾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콜로라도 홈구장인 쿠어스필드에서 변화구 투수가 변화구를 던지면은 원하는 만큼 공이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안꺾 안 꺾여요. 그쵸? 근데 네. 변화구가 밋밋하게 꺾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확 꺾, 장타 맞죠? 홈런 맞죠? 그쵸? 예. 그래서 홈런이 잘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맞았을 때 공기의 양이 적으니까 공기 저항이 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거리가 다른 그 구장보다 더 나와 버립니다. 아, 그래서 투수들의 악몽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수술, 아, 투수들의 악몽과 같은 곳이 콜로라도 로키스고 타자들의 천국이에요, 여기는. 아, 그냥 몸만 해도 홈런 날라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구장에서는 뭐 활동했다면은 한 뭐 10홈런 정도 치는 타자가 여기 와서 풀시즌을 치르면 갑자기 30홈런 타자가 되고 어, 이렇게 돼요. 다른 구장에서 뭐 방어율 한 4점대, 3, 4점대 찍는 투수가 여기 오면 5점, 6점대 찍는 막 완전 망가지는 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기의 양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유일하게 투수들한테 이점이 뭐냐면은 공기의 양이 적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구속은 더 나와요. 아, 근데 예. 구속이 조금 더 나온다는 유일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많아서 다 상쇄돼 버리는 거죠. 그쵸? 아, 그래서 투수들의 악몽과가 악몽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공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피로를 좀 더 쉽게 느낀대요. 네,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산소의 양이 적게 되는데 일상생활하는 거는 상관없겠지만 격렬한 스포츠를 하는 거는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공기를 많이 드셔야 되니까. 그쵸. 예. 산소의 양이 그만큼 부족해지니까 이제 그 근육에서 그쵸? 예, 그만큼 부족한 것을 메꾸려고 그쵸? 예, 이제 무산소 그 활동들을 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근육이 더 많이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피로를 조금 더 빨리 느끼게 되는 예,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특히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아, 다른 네. 쪽에서 안 불러줘요. 예, 네. 그런 이제 투수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콜로라도 로키스입니다. 아, 타자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가면 오히려 더 성적이 올라가니까 타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투수들 같은 경우는 다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자기는 그런 거 가릴 처지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콜로라도로 가는데 근데 이게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별로 그렇게 잘 던지는 투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쵸? 네. 예, 어디 가서 막 에이스급 투수가 시장에 나왔다 그러면 서로 달려들어서 데려가려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투수들은 콜로라도가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데려가죠. 애초에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아, 사람들을 힘든 환경에다가 데려다 놓으니까 더 성적이 안 나와 버리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콜로라도가 이제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숙제를 예, 항상 안고 있어서 성적이 잘 안 나. 아, 예, 그런 이제 도시입니다. 예, 언제쯤 이제 이런 것들이 풀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구단의 그 프런트가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하여간 근데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도시 고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공기의 양이 여기도 나오죠.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공기의 양이 90%밖에 되지 않는 이 자연적 요건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안고 구단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스포츠를 할 때 훨씬 더 어려움을 느낀다. 이것은 그 고도에서의 공기의 양이 해수면에서 양의 9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선수들이 익숙해져 있던 만큼의 산소를 들이마시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1600m만 올라가도 그쵸 벌써 영향이 오는 거죠.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일정하게 낮아진다는 특성도 갖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고도가 1km씩 올라갈 때마다 기온은 약 6.4도만큼 낮아진대요. 증감이라는 말은 점차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대륙권의 기온 변화도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 기온 변화도는 여름철에도 산 위에 눈이 쌓여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약 5km 정도의 높이에 도달하게 되면 온도는 해수면에서의 온도보다 약 30도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름철의 온도는 보통 25에서 30도가 되고 물은 0도에서 언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은 5km 정도 높이에 이르게 되면은 항상 어때요? 예, 물이 얼어 있게 되는 그 지점에 도달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만년설이 있는 산 있잖아요. 그쵸? 네. 에베레스트 꼭대기 가면 항상 얼음 있잖아요. 그쵸? 예, 그렇죠. 그런 이유가 이제 요런 겁니다. 5km를 넘어가는 높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5km의 높이에서의 온도는 여름철에도 물이 어는 점보다 낮아지게 된다. 권계면은 공기가 너무 희박하고 춥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권계면은 뭐예요?
대륙권하고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이죠.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희박하고 춥기 때문에 보호 장비 없이 가면 쉽게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도 있다. 공기도 없는 데다가 추워서 얼어 죽는 거죠. 그쵸?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화면 이렇게 있죠. 5km를 아마 초과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성층권은 권계면 바로 위에 있는 영역으로 대륙권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이 영역에는 어떤 기상현상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 오고 비 오고 뭐 벼락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가장 높이 있는 구름도 성층권의 가장 낮은 부분에 가까스로 닿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름도 성층권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요? 이 영역에는 수증기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그렇죠? 공기는 있지만 물은 없는 겁니다. 성층권의 하단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대륙권의 상당 영역에서도 제트 기류를 만드는 강력하고 일정한 바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요. 성층권의 하단부에는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센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지구의 원을 그리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는 고속의 좁은 바람띠를 제트 기류라고 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 최대 한 400km 가까운 속도를 내는 바람이 분다고 해요. 성층권 하단부에. 네? 아, 뭐라고요? 400km요. 400km요. KTX보다 더 빠르. 더 빠르죠. 음속이 360km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면은 그 말이 전달되는 속도가 음파가 전달되는 속도가 360km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400km면 그거보다 더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귀 한번 휘지고 나서 소리가 우웅 하고. 그러니까 마하에 해당하는 마하 1을 초과하는 속도의 바람이 분다고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바람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가장 빠를 때가 400km에 가깝다고 하니까 뭐 평균 그 정도 속도는 아니겠지만 가장 빠른 그 지점은 400km 가까운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바람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바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바람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빠른 바람이 불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공기의 흐름이, 그쵸? 네,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그 모습에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태풍 같은 게 생겨서 우리가 적인 영향을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도 이제 이 제트 기류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트 기류가 어느 방향으로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성층권 하단부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태풍 같은 거대한 그 밑에 있는 거대한 비구름이 뭐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진로가 아,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제트 기류가 아니었으면은 그냥 뭐 서북 쪽으로 가야 될 애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동북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쵸? 이런 네.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층권에서 제트 기류가 저기 뭐냐 난기류가 형성이 돼서 뭐 요번에 그 뭐냐 그 큰 바다에서 그 태풍이 만들어지는데 너무 크게 만들어져서 그쵸? 아, 뭐 이런 얘기들 이제 기상에 이제 관심을 갖고 들어보면은 그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제트 기류의 난기류로 인해 형성된 태풍이 그쵸? 초거대 태풍이 뭐 한반도로 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가끔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성층권 하단부에 엄청나게 빠른 바람이 불고,
그게 그 밑에 있는 기상현상에 큰 영향을 준다. 바람의 그 이동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트기류에서의 바람은 시속 400km의 속력으로 불 수 있다. 이 바람은 구름의 상단이나, 그쵸? 구름의 상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대륙권이 이렇게 있으면은 구름이 뭐예요? 대륙권 상단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쵸? 특히 뭐 네. 거대한 태풍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정란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 권계면에 이를 정도의 큰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쪽으로 뭐예요? 갑자기 이런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부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얘도 뭐예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상현상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강력한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부느냐? 성층권 가장 하단부에서 분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이 바람은 구름의 상단이나 그 위에서 불기 때문에 기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요. 이들은 폭풍의 방향을 돌리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쵸? 태풍의 방향 돌리고 지구의 특정 부분에 높은 대기압이나 낮은 대기압 현상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로 인해서 큰 그쵸? 태풍이 형성되고 성층권에서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대륙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이게 그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직항으로 미국으로 건너갈 때는 아마 동부 도시일 거예요. 동부 쪽의 도시로 건너가면은 14시간이 걸린대요. 아, 네. 왜요? 제트 기류가 뒤에서 비행기를 밀어주니까 14시간 걸린대요. 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때요? 제트 기류가 비행기를 밀어내죠. 그쵸? 아, 속도 엄청 안 나겠네요. 예, 그래서 16시간이 걸린답니다. 아, 예, 하여간 그런 이유들도 이 제트 기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자, 어찌됐건, 그렇다고 하고요. 그냥 부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성층권에서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대륙권과는 달리 고도가 올라갈수록 뭐예요? 온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아니요. 일어나죠. 대류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밑에가 따뜻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위에는, 공기가 식어서 내려오다가 뭐예요? 따뜻한 것에서 데워져서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다시 차가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그쵸? 네. 다시 음, 뜨거 이렇게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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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가 대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성층권은 어떻다는 거예요? 밑이 오히려 차갑고 위에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따뜻하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위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원래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차가운 공기는 여기 그대로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식의 대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대기들이 그냥 그 자기의 층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네. 그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을 때는 왜 뱅글뱅글 돌면서 왜 저 상태에서는 뱅글뱅글 못 돌냐?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려고 하니까. 아, 맞다. 예. 네, 근데 아, 뭐예요? 위에는 더 따뜻해져 버리니까 위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없죠. 그쵸? 근데 네, 이걸 뒤집어 놓으면 어때요? 여기가 차가운 공기고 여기가 따뜻한 공기니까 따뜻해지니까 위로 올라간 거죠. 그쵸? 근데 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니까 힘을 잃잖아요. 그쵸? 네, 내려오겠죠. 그쵸? 내려오는데 뭐예요? 따뜻해지니까 다시 데워지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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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지죠. 그쵸? 네. 근데 이걸 뒤집어 놓으니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만 계속 지키고 있고. 계속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성층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온도가 오히려 고도가 상승할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대기가 정체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게 성층권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한 특징을 보인대요. 다시 말해서 성층권에 도달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따뜻해진다. 성층권에도 기온 변화도 온도에 일정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온도의 변화가 대륙권에서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다. 온도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지만 성층권의 하단부는 약 영하 65도래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쵸? 네. 대륙권에서는. 그러니까 성층권에 도달할 때쯤 되면은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하 65도까지 떨어진대요. 아, 네. 거의 그 북극하고 남극에 도달하는 그런 추위죠. 네. 자, 이 온도는 성층 권계면에 도달하면 성층 권계면 얘기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아, 성층권 다 통과하고 중간권에 이르는 그 권계면에까지 도달하면은 3도, 영상 3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기가 대류를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안 일으키고. 안 일으키죠. 그쵸? 네. 그리고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없어요. 되겠죠. 그쵸? 공기도 가만히 있는 데다가 물도 없어요. 그쵸? 그러니 네. 막 비 오고 천둥 치고 뭐 이런 게 나올라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대신에 뭐예요? 거기서 부는 굉장히 빠른 바람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기상현상에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층 권계면의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중간권 얘기하는 거죠. 그쵸? 성층 권계면의 위쪽 중간권에는 공기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럼에도 이 영역은 무척 두껍기 때문에 우주의 운석들로부터 지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해요. 공기가 거의 없음에도 굉장히 그쵸? 한 몇 킬로에 걸쳐서 존재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쵸?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서, 그러니까 그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산소가 들어있으니까 연소 반응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타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뭐냐, 그 인공위성 있잖아요. 그쵸? 네.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니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돌아가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궤도가 조금씩 아래로 내려온대요. 아, 계속 그 네. 자리에 있지는 않고 그 조금씩 아래로 내려온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평형이 깨지면은 지구로 급격하게 추락을 하게 돼요. 네. 그럼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쵸? 이거 하나 맞는 순간 그냥 예. 죽는 거. 그런데도 왜 그걸 그냥 방치하느냐? 떨어지는 순간에 뭐예요? 여기 말하는 중간권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거 네.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타버린다.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타서 없어져. 아, 예.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고, 조금 덩어리 큰 거는 일부 그 통과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까지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하대요. 네. 네, 떨어지는데 지구는 70%가 뭐예요? 물이죠. 바다죠.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통과하기도 어려운데 겨우 통과했더니 네. 70%의 확률로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안 사는 바다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이거 못 믿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만약에 30%의 확률을 뚫고 사람한테 딱 맞아버리. 근데 30%의 확률을 뚫고 육지에 떨어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엔 광활한 사막지대가 있죠. 그쵸? 사막도 있고 산도 있고. 네, 산도 있고 도시의 그 한가운데에 그리고 또 상당히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타격을 하기는
확률이 많이 아, 떨어지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 네. 재현이처럼 이제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문제가 되지 아, 않겠느냐. 이제 위성이 한두 개도 아니고, 네, 그렇죠. 예, 한두 천원, 개, 예,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거 좀 그렇다. 그래서 뭐 요즘에 우주 항공의 시대 뭐 이런 거 할 때 뭐 장래에 유망한 그런 뭐 산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우주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로켓 쏴서 그쵸? 예, 쫙 수거를 하는 겁니다. 뭐 수거해오는 이런 사업도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기는 해요. 예, 근데 아, 하여간 현재는 뭐예요? 그냥 중간권에다 맡기는 거죠. 그쵸? 예,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냥 지구의 중력에 포획되면은 중간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연 소각해 준다는 거죠. 아, 예, 거기에 그냥 지금은 맡겨두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운석 아시죠? 그쵸? 운석. 예, 네, 운석이 가끔 그 중간권을 통과하는, 우리가 별똥별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게 이렇게 타들어가면서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돌덩이예요. 그쵸? 예, 근데 네, 대부분은 뭐예요? 땅에 닿기 전에 다 타서 없어지는데 얘가 뭐예요? 좀 덩어리가 큰 애죠. 그쵸? 덩어리가 네, 큰 애는 끝까지 뚫고 떨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뭐 대부분 바다에 떨어지죠. 그쵸? 예, 네, 육지에 설령 떨어진다고 해도 뭐 이런 데 떨어지면 모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데 가끔씩 어때요? 집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쵸? 아, 예, 그래서 뭐 해외 토픽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쵸? 아, 네,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그 불타는 돌덩이가 집을 때려 부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완전 망연자실이잖아요. 그쵸? 네. 네, 망연자실 아니에요. 로또예요, 로또. 아, 운석 하나가 엄청나게 비싸군요. 예, 왜냐면 이게 운석이 거의 말했던 것처럼 지구에 그렇게 온전한 형태로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근데 과학자들은 이 운석을 연구하고 싶어 하는 과학자들은 지구에 널려 있는 겁니다. 네, 아,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자기 집을 덮쳤다. 네, 예, 그래서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뭐 이렇게 됐다. 네. 그러면은 망연자실할 게 아니라 오히려 만세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 만세. 자, 우리 그래서 네. 운석을 막 몇 억에 사고 몇십억에 네, 사고 그래.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 팔아서 집 다시 지으면 돼요. 아, 아마 집 짓고도 남을 겁니다. 그쵸? 네, 아, 그래서 네, 차라리 우리 집에 좀 근데 그거 하다 잘못하면 죽죠. 그쵸? 네, 그래서 하여간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이 운석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 산으로 들로 이 운석 찾으러 다니는 그걸 직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재밌죠, 그쵸? 하여간 운석이 왜 그렇게 없느냐? 중간권에서 다 타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운석을 보았다면 공기에서 중간권으로 들어오는 운석이 공기와 상호작용으로 타는 것을 본 것이다. 이게 이제 별똥별 유성이죠. 아, 그 외에도 중간권에서의 기온 변화도는 성층권과 반대예요. 그래서 중간권으로 가면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기상현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없겠죠. 왜요? 물이 없으니까. 아, 네, 물이 있어야 그쵸? 기상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즉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중간 건계면에 도달하게 되면 온도는 거의 100도. 그쵸? 그리고 설령 물이 있다고 해도 영하 100도면 뭐예요? 다 얼음이겠네요. 그쵸? 네, 기상현상 같은 게 있기는 어렵죠. 그쵸? 자, 중간 공계면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끝까지 열권에 해당하는 곳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온도가 영하 100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상 3도에서 시작해서 끝에까지 도달하면은 영하 100도까지 꾸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층권과 중간권의 기온 변화도가 반대인 이유가 궁금할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오존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낮아지고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상승하며 중간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가면 낮아진다. 이러한 이유는 분명 존재하며 이제 그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사실만 일단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부터 또 자세히 이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